안녕하세요. 어라운더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JPA 관련된 영상인데요. 앞으로 스프링부트와 별개로 이 JPA만의 그러한 개념들을 좀 다뤄보는 그러한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JPA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죠, 시작은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이번 영상은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개발 환경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IDE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면서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스프링 쪽으로 이제 적용하는 예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제가 아마 얼티메이트 버전을 사용할 것 같아서 우선은 인텔리제이라고만 규정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뭐 얼티메이트 안 쓰고 커뮤니티에서도 스프링 적용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 버전은 11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11 버전 말고 1.8 버전, 저희가 흔히 말하는 8 버전 있죠? 이 8 버전으로 해도 아마 따라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제에서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MySQL이라는 것 자체가 무료로 많이 풀려져 있고 사용하기 참 편한 그런 DB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리아DB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실무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물론 오라클을 사용하고 엄청 좋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관계지향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마리아DB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DB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 JPA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자바 퍼시스턴스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DB에 좀 이제 제약받지 않고서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뭐 다이알렉트라고 하는 한글로 해석하면은 방언이라는 뜻이 있죠. 이제 그것만 좀 바꿔주고 주소나 이런 패스워드 규칙 같은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은 사실 마리아DB 말고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코드 변경 없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른 DB를 한번 적용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코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 GitHub 레포지토리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저거를 땡겨서 쓰셔도 되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JP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A는 자바 퍼시스턴스 API의 약자로 자바의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고 하는 이 표준 스펙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A 스펙은 자바의 객체, 어떤 데이터 객체가 있겠죠? 이 객체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매핑을 하고 동작해야 하는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제가 스프링부트 강의 영상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도식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저기를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저기 있는 필드 값들이 이제 JPA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런 컬럼 값들과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JPA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하이버네이트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ORM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 JPA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이러한 실제 구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JPA 구현체 중에서는 저런 이클리스 링크나 데이터 뉴클리어스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이버네이트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사용할 디펜던시는 보시는 것 같은 두 가지의 디펜던시를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상 뭐 더 추가가 될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하이버네이트 코어 그리고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이 두 개를 먼저 디펜던시를 설정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메이븐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이븐의 폼 파일 형식으로 가져온 거고 편하신 대로 그레이드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persistence XML 파일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코드 보는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JPA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속성 컨텍스트, persistence 컨텍스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속성 컨테스트는 JPA가 관리하고 있는 엔티티 객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게 그 말이 맞나? 물론 저 객체를 모아서 관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할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 말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엔티티 객체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JPA는 이 객체의 매핑 정보를 가지고서 DB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엔티티라는 게 영속성 컨텍스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JPA의 관리 대상이 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매핑되는 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 객체는 저희가 이 시점부터는 영속 객체, 그러니까 persistence obj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 엔티티 객체로 남아있는 그 상태와 persistence context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객체는 다른 녀석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코드 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얘기를 한번 보면 영속성 컨텍스트는 이런 세션 단위로 생명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세션이 생기면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한번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세션이 종료가 되면은 같이 따라서 이 컨텍스트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엔티티 매니저는 무엇이냐? 하나의 세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DB에 접근을 해서 하나의 커넥션을 연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객체들을 반영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관리해주는 객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구성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생성하는 방법은 얘네는 팩토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이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엔티티 매니저가 갖고 있는 이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안에서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을 하고 여기서 객체들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속성 컨텍스트 안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때 이 트랜잭션, 아까 만들었던 이 트랜잭션을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 바로 DB에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일반화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접근하고 객체를 작업하는 저 3번 단계 커밋을 하기 이전의 이 작업들이 DB에 반영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generated value 같은 그러한 인크리멘탈 하는 그러한 ID 값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값들에 의해서 커밋을 하기 이전에도 DB에 접근하고 반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커밋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DB에 반영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DB에 반영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엔티티 매니저를 종료하는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계속 엔티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엔티티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긴 했지만 이 JPA 시리즈는 이번에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JPA 어노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런 엔티티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엔티티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 테이블마다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컬럼에 맞춰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값들을 이 엔티티 객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DDL 구성해 갖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도 만들고 막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엔티티 클래스의 이름 자체는 하나의 테이블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동일한 레벨의 선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은 테이블 이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필드 값들 필드의 이름은 컬럼이 되는 거고 이 필드 객체들의 값이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 클래스를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요로 우선 가장 처음 기초적으로 봐야 될 어노테이션들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엔티티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엔티티 어노테이션은 해당 클래스가 JPA에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JPA 엔티티 클래스라고 JPA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테이블에 매핑되는지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ID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primary key와 동일한 그러한 컬럼에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럼 어노테이션은 사실 컬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필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얘네들은 다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 어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얘네들은 컬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컬럼 어노테이션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 매핑할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과 필드의 변수 이름이 다를 경우에 매핑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내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JPA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저희가 지금 멀티 프로젝트, 그러니까 멀티 모듈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이 베이직 JPA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리소스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보셨던 persistence.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아니죠. 우선은 폼 파일부터 먼저 볼게요. 자, 폼 파일 이쪽에는 11 버전으로 선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디펜던시 쪽에 하이버네이트 코어와 마리아DB 자바 클라이언트 정도만 지금 디펜던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빌드 태그니까 이쪽은 넘어가고요. 우선은 이쪽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디펜던시만 사용을 해서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persistence XM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XML 기본적인 그런 문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persistence라고 해서 다른 이제 규칙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이제 주요로 봐야 되는 내용은 persistence un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속성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basic JPA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ransaction typ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source local이라는 게 있고 JTA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resource local만 우선은 다룰 거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나와 있네요. JTA하고 resource local 이 두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properties라고 해서 이쪽에 몇 가지 이제 property 값들을 넣게 되는데, 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우선은 JDBC 드라이브 뭐 이런 자바 X persistence라고 하는 이 패키지 구성 안에 이쪽에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JDBC 쪽에 드라이버 잡아주고요. 마리아DB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루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건 어라운드 허브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영어로 때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암호화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 암호화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L은 JDBC 마리아DB 땡땡 하고서 로컬호스트 3306으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정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시면 이쪽에 베이직 JP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ibernate.dial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JPA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큰 목적 자체 하나가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이것들을 얘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 값들을 넣어줘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는 Maria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이쪽에 MariaDB, 그리고 MySQL, 그리고 뭐 인그레스 여러 가지의 오라클도 있네요. 포스트그레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설정을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 값을 선언을 해줌으로써 이제 저희가 그냥 객체 지향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하이버네이트라는 녀석이 알아서 쿼리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짜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필수 속성은 총 5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옵셔널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2가지만 적어놨는데 이 강의 영상에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속성만 우선 추가를 했습니다. 자, show SQL.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제가 한번 테스트하냐고 이렇게 띄워놓은 건데 이런 지금 쿼리문이 들어오죠. 이거를 이제 보여주겠다. 기본적으로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쿼리문을 볼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쿼리문을 예쁘게 띄워주는 걸 포맷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true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볼 내용 클래스는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저 엔티티와 그리고 베이직 JP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이제 하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리고 컬럼, 그리고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티티 객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아까 보셨던 PPT에서 보셨던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티티 어노테이션, 그리고 테이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테이블 어노테이션에는 이런 네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엔티티라고 지어놨지만 여기서 실제로 매핑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유저다 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값은 이메일, name, created at, updated 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메일이 이제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동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i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줬고요. 얘는 이제 사실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name에는 아무 어노테이션도 붙지 않았죠. 그래도 얘는 이제 하나의 컬럼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컬럼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name 해서 created underbar at 이렇게 얘도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여기는 제가 하나의 카멜 케이스로 이름을 정해 놓은 건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동작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령 표기법은 스네이크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바 같은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기법은 카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괴리감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매핑 작업을 컬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get 메소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 엔티티라고 하는 이러한 생성자가 하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렇게가 기본적인 엔티티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엔티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프록시 구조로 저희가 객체들을 JPA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사실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저 엔티티 아무런 매개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이런 기본 생성자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서 저런 디테일까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 정도는 빼놓은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엔티티 객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설명을 위해서 주석 처리를 좀 해놨는데요. 우선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순수 자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메인 메소드를 여기서 생성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은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동작을 다 마치는 작업을 하나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주석으로 하나 남겨놨는데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인터페이스고요.
persistence 단위별로 팩토리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하나의 팩토리를 이 persistence라고 하는 이 javax persistence의 이 persistence 클래스가 하나 존재하죠. 자, 이 클래스를 통해서 create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쪽에 basic JPA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persistence 단위별 이름을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쪽에서 persistence 유닛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닛이에요. 하나의 단위. 이 단위를 정의를 하는 이름이 이 basic JPA이고,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속성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persistence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저기 정의되어 있던 이름을 여기서 갖다 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름을 썼는데 이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엔티티 매니저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매니저 객체는 persistence context와 entity를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얘는 이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얘는 커넥션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매니저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entity transaction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에 값을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entity manager get transactio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에 트랜잭션을 하나 가져와서 객체로 담아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쪽에 이제 try catch 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IO 입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쪽에 entity transaction.begin 하면은 이 트랜잭션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까 PPT에서 보셨던 내용 있죠. 자, 매니저 생성,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트랜잭션을 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자 하는 엔티티 객체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법, 유저 엔티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값들을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네임, 그 다음에 create, 그러니까 만들어진 날짜 시간, 그리고 업데이트된 날짜 시간을 주입을 해서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자바의 객체 중 하나인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이 영속성 컨텍스트하고는 관련이 없는 코드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entity manager.pers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유저 엔티티 객체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persist 컨텍스트에 추가가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거는 이 transaction.commit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 캐치 구문이 실행이 될 텐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이전으로 롤백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ally 이쪽에서는 결국엔 뭐 롤백을 하든 커밋을 하든 이제 엔티티 매니저를 종료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JDBC에서 커넥션을 종료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보면 된다고 제가 적어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팩토리도 같이 종료를 하면은 이제 이 팩토리가 가지고 있던 커넥션 풀 자원 같은 것들을 반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직 이미 들어갔겠네요. 자, 이거 잠깐 삭제하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잠깐 여기 문구들을 좀 넣겠습니다. 이 쿼리가 언제 동작하는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체크 1, 그리고 이쪽에 2, 자, 그리고 이쪽에 3, 그리고 여기서 트랜잭션 만들어졌으니까 4, 객체 만들고 5, 자, persist 하는 거 6, 그리고 commit 하는 거 여기서 7, 롤백은 아마 안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서 8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로그가 뜨는 것들은 다 이제 JPA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러한 로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 1, 2, 3, 4, 5, 6까지
자, 6번까지 그냥 체크하면서 넘어갔어요. 아무런 여기서 로그가 찍히지 않고요. 자, 6번까지가 어디냐? 자, 이 persist 하니까 이 user entity라는 걸 만들고 얘를 persist 메소드를 통해서 이 persistence context, 그러니까 영속성 컨텍스트에 추가하는 데까지 아무런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동작을 했겠지만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쿼리문이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ommit이라고 하는 동작을 했을 때 이 하이버네이트에서 이러한 쿼리를 동작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 7,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쿼리문이 일어났다. 6과 7 사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추가하는 작업은 여기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것과 영속성 컨텍스트가 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PPT에서 봤을 때도 이쪽에 persistence object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레코드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 실제로 내가 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커밋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동작,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코드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